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 증시가 잘 달리다가 연초부터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새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초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켓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고속 고빈도 거래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요. 고속 고빈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 의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내에 매매를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단기간에 대량 거래가 가능하고요. 거래 비용도 싸고요. 주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도 고속 고빈도와 관련된 거래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속 고빈도 거래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제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헤지펀드의 투자 방식은 전통적으로 자산에 대한 리스크 분산과 절대 리턴을 의존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해 왔는데요. 하지만 2008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운용자의 스킬에 크게 의존해 왔던 초과 리턴 알파를 낮추고 또 시장의 연동성 베타를 높이는 쪽으로 투자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펀드가 대형화되고 있고요. 또 금융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단기 수익을 쫓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리먼 쇼크와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좋든 나쁘든 간에 똑같은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손실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마다 위험을 수치화시켜서 항상 위험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운영하는 리스트 페리티 운영 기법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익 기회를 찾는 패시브 펀드 쪽으로 연기금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자금들이 대동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속 고빈도 거래가 주식시장을 좀 바꿔놓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네, 고속 고빈도 거래는 대부분 자기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오버나이트라고 하는 재고 리스크를 취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 마감 전까지는 모든 포지션을 제로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헤지 펀드가 운영하는 그 패시브 운영 펀드의 경우에는 운영 성적이 시장 인덱스와 같은 그 벤치마크와 거의 비슷하도록 종목을 늘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세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 팔로우형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작년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계속 펼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투자자의 심리를 측정하는 공포지수인 시가구 옵션 거래소의 그 빅스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전날 대비 12.4% 상승했는데요. 이 때문에 위험 회피 차원에서 갑자기 주식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방향 매도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 결국에는 변동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때요?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알아들어도 됩니까?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008년 2월 초순에 2,000포인트가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하순에는 1,000포인트나 급락을 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당장 미국의 장기 금리가 그 당시에는 상승을 하면서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추게 됐고요. 채권이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으로 가격 변동이 작은 저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가 작동을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고속 고빈도 거래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요. 많은 헤지 펀드들이 이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나 유가, 금리가 급변하는 증시의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면 주시장의 변동성 이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특별한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선순환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 유가, 장기 금리가 오른다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뭐 2018년도처럼 미국 증시가 만약에 폭락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올 텐데 어떤 투자 방향성이 맞겠습니까? 네, 과거 30년간을 보면요, 미국 증시가 5% 이상 폭락을 경험한 횟수는 무려 49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5% 넘게 폭락한 날로부터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요, 6개월 뒤에는 평균 한 6.2%가 올라왔고요, 12개월 뒤에는 평균 11.7%가 올랐습니다. 어떤 주가 폭락이 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주가는 회복이 됐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거시경제 환경이 양호했던 국면에 주가 회복 과정이 더 빨랐다는 겁니다. 49번의 폭락 과정에 미국의 ISM 제조 지수가 55를 넘었던 16회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6개월간 주가는 무려 8.3%나 상승했고요. 12개월 뒤에 평균 주가 상승률은 무려 17%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동반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기업 실적도 V자형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만약 가격 변동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면은 점차 그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이란이 계속해서 군사적 경고를 실제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다 보면은 제3차 석유 위기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에 그 이란 그 사령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을 비롯한 시아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선전포고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란이 취할 수 있는 공격 카드는 핵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5단계 그 조치에 이어서 앞으로 대리 세력이죠. 시아파 무장 세력이라든지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를 이용한 미군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서방의 댐이나 발전소와 같은 주요 산업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란 내 사이버 군대들이 지금 그 상당히 육성이 됐다는 점에서는 가장 그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석유 수송의 대동맥을 봉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사우디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 탄도 미사일 을 공격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트럼프는 이란에 경고한 대로 이란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3차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국가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충돌을 해서 3차 지금 오일 쇼크가 오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네, 사우디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원유 생산의 한 절반 정도만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5에서 한 10달러 정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으로 봉쇄된다면은 유가는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이 되면서 90달러대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제3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려면은 이라크라든지 리비아 같은 그 무정부 그 상태에 빠지면서 제2의 시리아 사태가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위험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미국과 EU는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은 덜합니다. 반면에 사우디가 하루 40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인도, 대만, 일본은 상당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의 70%, 가스는 30%를 수입하고 있고요. 만약 해협이 공세가 됐을 경우에는 중동 지역의 프렌트 건설 타격뿐만 아니라 중동 수출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로서는 상상 이상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중동 문제도 있는데 대만 쪽도 지금 봐야 되는 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현 차이잉원 총통이 무사히 좀 승리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12월 말까지 여론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차잉원 지지율은 45%로, 그 경쟁자인 한국 가오슝 시장보다는 무려 16%포인트 정도로 앞서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구도, 인물, 바람, 세 가지 요소가 선거 판세를 결정하는데요. 지난 6월 그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무려 83%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만 독립을 주장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판세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반중국파 같은 경우에는 친중국파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홍콩에 실패한 일국 양제를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만 내에서는 제2의 홍콩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잉원 총통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독재 국가와는 공존할 수 없다고 발표했던 만큼 앞으로 일국 양제에 대한 대만의 단호한 거부 그리고 대만 독립, 친미 성향의 외교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 뒤에는 4년간 걸쳐서 양안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대만 해협을 두고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도 이전보다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 고도가 지금 고조가 된다면 한중 관계에도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악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차잉원이 재선이 된다면은 대만의 탈중국화가 빨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무력 동원을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차잉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중국을 겨냥한 반침투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를 비롯해서 제2의 그 알리바바라고 할 수 있는 찡둥닷컴 그리고 띠띠추친과 같은 IT 기업들은 그 대만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만이 본격적으로 친미 정책을 걷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하게 되고요.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 군사 협력도 강화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그야말로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경제나 무역, 기술, 환율, 군사적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중국 편에 들어섰을 그 미국 편에 들어선다면 중국으로부터 전방위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과거 96년도였죠.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북부와 남부 지역에 중국이 미사일 발사를 했듯이 대만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 관계는 올해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